초현실주의도 아까 비현실적인 거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대놓고 모더니즘까지는 아니지만 그 예견을 하는 그림이 보이는 거죠.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한국에 많은 외국 여행객들이 오잖아요. 최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랑 국립현대미술관도 많이 와요. 근데 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더 많이 오긴 하죠. 근데 그 외국 오는 분들이 정선을 과연 알까? 케이팝 스타는 알아도 한국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근대 미술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 정선을 모르게 방치한다는 게 너무 문제예요. 정선 그림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정선관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 근대, 신사실파 방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아니 한국 여행 왔는데 그 네임드 있는 천재 화가들 상설 전시 관조차 없는데 어떻게 한국 미술을 홍보를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 미술 사학자들도 정선을 좀 연구를 해서, 전 연구하는 사람 아니잖아, 학자도 아니고, 그분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정선의 인지도를 세장급으로 올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대놓고 국뽕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유럽 사람들 자기 나라 다 국뽕식으로 재해석해서 자기네, 예를 들어 독일은 르네상스 최고가 막 듀러라고 이렇게 그들 식으로 주장을 하고, 미국은 미국 국뽕이 있어서 추상표현주의를 세계적인 미술사조로 만들었잖아요. 아니 정선이 세잔보다 재능이 못해요? 아니잖아요.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너무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세잔으로 해도 나쁘지 않은데 너무 조선에 갇히니까 그냥 동양이란 말을 솔직히 좋아하진 않지만 동양의 세잔으로 격상시켜야 됩니다. 혹은 아시아의 세잔. 최소한 세잔급으로 올려놔야 한국 미술이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 근대 작가들, 신사실파 세대, 그 이후에 다음 세대, 뭐 청경자 그 세대, 그리고 지금의 동시대 활동하는 작가까지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겸재정선 전시 호암미술관을 제가 이번 주 다녀왔거든요. 그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마모스. 항상 경고드리지만 적당히 근본 없는 방송이고, 특히 이번 방송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되게 많이 반영되니까 대충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호암미술관에서 엄청 큰 전시를 합니다. 올해 최고의 전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이렇게 겸재정선의 그림이 많은 줄 몰랐어요. 이번에 전시하고 몇십 년 뒤에 이 정도 규모를 만들 수 있을까? 과연? 그 정도로 흔치 않은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지인 찬스로 오프닝 그 초대로 갈 수 있었는데 스페인 투어 중이라서 못 갔습니다. 이렇게 아쉬울 수가. 만약에 스페인 안 갔으면 아마도 제일 처음 리뷰 방송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겸재정선 포스터고요. 6월 29일까지 합니다. 아직 꽤 시간이 남았죠? 그래서 미술 애호가들 포함해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필수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기차 타고 올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미술관 많이 가잖아요. 일본까지 가거나 요즘에 많이 가잖아요. 여기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하는 분들이라면 필수입니다. 무조건 가셔야 돼요. 이런 전시 안 가고 작품 하겠다, 근본을 모르고 작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죄의식 만들면 안 되긴 하지만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전시라고 생각해요. 리움 가면 무료 셔틀 태워줘요? 듣긴 했는데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리움 가서 무료 셔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초장부터 안 좋은 얘기해서 그렇지만요, 수도권에서 멀리서 차 타고 오신 분들, 그 땅도 넓은데 주차비 왜 받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강남의 코엑스의 마이아트 뮤지엄도 그 비싼 강남도 주차비 지원해주는데 2시간 무료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삼성 또 돈도 많잖아요. 주차비 좀 무료 좀 해주세요. 이거는 매우 유감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좋았는데. 제가 김한기 전시 때, 그때 아무래도 좀 과도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무료였거든요. 지금 카카오 T 주차로 그렇게 뭐 시간당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건 매우 아쉬웠습니다. 네, 맞아. 예약 필수예요. 예매하고 가셔야 됩니다. 주말보다는 주중에 방문을 권장합니다. 리움 셔틀버스 예약 마감이 빠르다고 하시네요. 자, 오늘 할 얘기 많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겸재정선 너무 유명하죠. 한국을 대표하는, 조선을 대표하는 18세기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진경산수화의 간판 화가입니다. 주로 조선 후기라고 볼 수가 있죠. 청운동 출신이에요. 서울. 몰락한 가문이었지만 나름 가문을 조금 일으켰죠. 어릴 때 몰락한 가문이라서 소년가장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좀 가난한 시절이 있었대요. 어릴 때. 진경산수화로 되게 유명하지만 의외로 다양한 장르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관념산수부터 인물화, 화조화, 초충도 등 여러 화풍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여러 화풍을 이번 전시 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답사를 해서 금강전도를 그렸습니다. 인왕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적인 묘사가 기본이지만 이전에 남정 북종화를 시도하면서 그것을 되게 조화롭게 잘 받아들여서 자신만의 진경산수화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살아있을 때 천여점을 남겼다고 합니다. 조선 말의 화풍에 강한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까지도 특히 동양화 베이스에 많은 화가들의 자부심, 많은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죠. 흥미로운 거는 조선의 지도 제작에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때는 현감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따지면 군수 정도 되는 그 벼슬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그 위 벼슬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동지 중추부사라고 해서 종이품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의 공무원으로 따지면 차관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여유로운 양반의 모습이 보이죠. 독서 여가도 겸재정선의 모습으로 추정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할 때 1층 들어간 입구에 글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딱딱한 글이라서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너무 친숙하게 쉽게 쓰면 저 같은 미술 유튜버가 할 일이 없어지겠죠? 쉽게 풀어주는 방송도 필요하니까요. 그죠? 진경에 거닐다. 겸재정선 진경산수화. 2층부터 볼까 1층부터 볼까 하다가 1층에 일부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1층부터 보는 거를 추천하지만 시대별로 보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2층부터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건희 컬렉션 초창기 때 공개됐을 때가 아마도 코로나 기간 때 스페인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관을 아쉽게도 못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을 실경으로 봤거든요. 직관을 했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인왕산을 그린 진경산수화, 인왕제색도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진경산수화라는 것은 참된 경지가 아니라 경치예요. 예, 인간미 오타가 나왔습니다. 참된 경지에 올라가서 그린 경치 그림이라고 해도 말 되니까, 예, 참된 경치라고 쉽게 초등학교 학생한테 설명한다면 참된 경치를 그리는 그림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찐 조선식 산수화야, 조선식 풍경화야, 우리만의 찐 풍경화야 하면 초등학생도 이해하지 않을까요? 찐이란 거에 많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신에 국보 과거식이긴 하죠. 국보 216호고 영조 때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입양년을 위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옛날에 코로나 때 스페인 북쪽에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할 때 실수로 김병현이라고 했다가 댓글로 이병헌이라고 이렇게 지적질을 많이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왕제색도 1751년 작품입니다. 그리고 탈중국, 이전에 중국 산수화를 되게 많이 모방했죠. 그래서 실제 조선의 경관을 기본으로 하지만 내면적인 성찰,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우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많은 철학적인 고뇌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 진경산수화다. 이렇게 표현하면 쉽죠?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진경산수화를 설명하기 전에 이전에 조선의 많은 문인들 그리고 화백들이 많이 모방하고 많이 영향받은 대표적인 중국의 화가들을 소개를 해볼게요. 범관이라는 11세기 초에 주로 활동했던 북송 시대, 그러니까 북송파라고 많이 부르죠. 북송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수묵담체로 유명한 화가인데 이 화가도 산속을 여행할 때의 그 경험을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점준이라고 해서 빗방울 디테일한 점을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담을 되게 강조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사람을 또 그렸대요. 그래서 대자연 속의 미미한 인간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진경산수화가 자연과 인간의 뭔가 자연스러운 걸 그렸다면, 중국은 대자연, 네, 압도당할 법한 그런 웅장한 그 화면에서 이 가운데 산이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대자연 앞에 인간이 너무 나약하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할 법한, 그래서 되게 도가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역시 이상적인 자연입니다. 이 범간이라는 화백이 자연을 스승으로 삼아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계산 행려도라고 합니다. 이 작품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사운 화백입니다. 근데 이사운 화백의 작품은 거의 남아있는 그림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이 모작이래요. 사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조선 화백들이 이사훈의 청록산수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당나라의 황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왕족이다 보니까 고급 재료, 여러 컬러풀한 난료를 썼다고 해요. 금은 청록 색깔, 색채가 되게 강하고 되게 디테일한 묘사를 잘 구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귀족적이고 화려하고 장식적인 묘사, 북정화의 시조로 많이 평가를 한대요. 이 이사훈이 먼저입니다. 예, 좀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머리 진하게 이런 거 소개하는 게 어디예요? 제 동양미술사적 짧은 지식으로. 자, 그리고 황공망이라는 작가입니다. 수묵채색화인데 원나라 대표 화가고 남종화의 묘사 형식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화가도 뭔가 디테일한 묘사에 강한 것 같아요. 조선 중기 이후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남종화가 약간은 좀 서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북정화가 엄청 세고 강하다면 남종화는 약간 그래도 서정적인 느낌? 제 생각일 뿐이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차는 조금 더 서정적이죠. 힘 뺀 느낌? 남정 문인화의 전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간결하고 절제미, 여백을 되게 많이 남깁니다. 여백을 많이 남긴다고 하는데 도장은 완전 시끄럽게 도배를 많이 해놨네요. 특히 조선 사대부 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해요. 대표작 중에 하나가 수죽거도라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사대부 문인화에 좀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실제. 북종화는 직업화가, 남종화는 문인화가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네요. 그리고 조선에 굳이 따지면 관념산수화라고 볼 수가 있고, 안평대군의 꿈을 바탕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3일 만에 그렸다고 해요. 물론 중국에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북성화풍이죠. 엄청 센 그림, 화려하고. 그렇지만 자신만의 또 조선의 창의적인 느낌으로 또 재해석했다고 평가받는 명작입니다. 목류도원도예요. 안견 화백입니다. 나름의 조선식 화풍으로 재해석했다고 보시면 되고, 일본의 무로마치 시대의 산수화에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 산수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낙원을 그렸으니까. 그리고 17세기, 그러니까 정선 이전 시대에, 그러니까 정선부터 갑자기 실경을 그린 건 아니에요. 이전에 조세걸이라는 화백 포함해서 이전 시대의 몇 화가들도 실경산수, 그러니까 중국식 산을 모방하는 것을 벗어나서 진짜 조선의 금수강산을 이렇게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초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소 투박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세걸 화백의 강원도 화천군을 그린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경산수화로 가는 과도기, 실경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윤재홍 작가, 윤재홍 화백이 조금 더 먼저입니다. 조금 더 선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정선만 자신만의 진경을 시도했다,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느낌이, 윤재홍 화백도 기법이 좀 기괴하고 특이하거든요. 구단봉을 그렸는데 조선 말기에 이런 조선만의 산수화의 시대 정신이 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겸재정선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윤재홍이라는 화백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 지두화법이라고 해서 손으로 그대로 문지르는 그런 기법을 시도했다고 하고, 남종 문인 화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충북 단양의 남한강 봉우리라고 합니다. 주로 실경 산수화로 볼 수가 있는데, 진경 산수화로 봐도 크게 뭐 또 틀린 말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정선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조선 숙종 2년에 태어나셨고 인왕 제색도 그렸을 때가 영조 27년이에요. 대략 금전적 가치를 누가 좀 평가한 적이 있나 봐요. 그때 평가가 한국 회화 역대 최고가 1000억 원 정도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가치가 있죠. 이런 국보는 아예 경매에 내놓지 않으니까 가치론 추정할 수 있지만 팔 리가 없죠. 국가가 부도나도 팔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선 화백이 말년에 그린 작품이에요. 76세에 당시 기준으로 1751년 음력으로 5월 하순이라고 합니다. 효자동 방면에서 바라본 인왕산을 그린 거예요. 제색도라는 말, 제색은 비가 갠 뒤에 맑은 경치를 뜻합니다. 쉽죠? 기법적인 거 일단은 시점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조선 화백들의 시점은 이동 시점입니다. 자유분방해요. 고정된 시점이 없죠? 그래서 제가 뭐 습관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미 세잔을 시도했다. 동양의 화백들은. 그래서 부감법이라고 해서 가까운 이 수목, 가옥이 하늘에서 내려다본 부감법 시점입니다. 그리고 고원법이 인왕산의 아래에서 위를 내려다보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작품이 먹의 강력한 흑백 대비가 강렬한 작품으로 그래서 에너지가 넘친다. 물의 기운을 머금은 강렬한 작품이라서 그런 물의 기운으로 빨리 이병현 친구야, 빨리 완쾌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겼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기법적으로 정묵이라고 해서 붓을 중첩해서 올리는 그런 기법. 블랙 보면요. 한 번에 원터치로 나온 게 아니라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먹의 우주의 그 블랙이 나오죠. 그리고 묵찰법이라고 해서 붓을 옆으로 눕히면 면적이 되게 넓어지잖아요. 눕혀서 쓸어서 내리는 그런 기법을 구사했습니다. 이 터치가 엄청 강렬하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묵찰법이 이렇게 구사됐고 편피라고 해서 붓 한쪽 면으로 아주 세밀하게 연하게 찍는 기법이 이렇게 구사되어 있습니다. 정선의 금강전도에 보면 연하게 소프트하게 미점준법이라고 해서 점묘법이 부분적으로 또 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왕산의 이 봉우리 화강암이잖아요. 근데 어두운 이유가 인왕산이 비 올 때 실제 이렇게 어둡게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정선이 실제 인왕산을 자주 봤던 산이라도 결국에 서양 인상파처럼 이젤 깔고 그 즉석에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유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자신만의 우주를 다시 그린 거라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자신의 감성과 자신의 철학이 담긴 재해석 그림이라서 이게 블랙일 수도 있고 약간 밝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건 정선의 마음인 거죠. 감성인 거죠. 정선의 우주에서는 이게 블랙으로 보인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양미술은 원근법이 아니라 삼원법으로 고원, 심원, 평원법으로 그린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진경산수화가 탈중국, 탈관념산수화 상상의 목류더 언덕 아니라고 그랬죠. 일단은 진짜를 바탕으로 그리니까요. 실제 조선의 경관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그리고 조선의 감성으로 내면의 성찰 과정을 거칩니다. 정선의 철학도 담겨 있고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서양식으로 따지면 회화적 재구성이죠. 정선의 감성이 당연히 녹아 있고 그리고 조선 후기에 조선만의 그림을 그리자는 시대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진경산수화가 이렇게 창조가 된 거죠. 정선에 의해서. 그 뒤에 정선파 여러 화백들이 영향받거든요. 강희연, 김윤겸, 정황 여러 작가들에 의해서 이 정신이 계승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의 동양화 계열의 화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이 그림 관련해서 스토리가 많잖아요. 제가 과도한 스토리텔링을 좀 안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이전에 여러 유튜브, 여러 강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실제 이병헌과의 편지 기록에 의해서 친구를 위한 그림이겠거니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꼭 그런 정확한 근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이병헌을 위한 이병헌이 되게 아팠잖아요. 들어 누웠단 말이죠.
그래서 베프였던 겸재정선이 친구를 위해서 그린 그림이란 주장이 간송미술관의 연구소장이었던 최완수 학자 외에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면서 이게 정설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스토리가 가능한 이유가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당시 일기에 뭐죠?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실제 장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25일에 하루 종일 비가 온 다음에 저녁 때 그쳤대요. 오후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에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을 보통 해요. 그리고 이병연 사망이 5월 29일이니까 이 그림 완성하고 4일 후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 걸린 친구를 위해서 빨리 완쾌를 기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그렸다라고 아름다운 스토리가 나온 거죠. 친구와의 우정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와집이 이병연의 집이라고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말년에도 부자 좀 잘 살았잖아요. 이제 겸재정선도. 그래서 겸재정선의 집이 아니냐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해석, 저는 다른 관점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게 서신 통해서 친구 이병연아 빨리 일어나라 이런 서신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추정일 뿐이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서울대 장진성 교수의 말에 따르면 우정 이야기 지나친 미화된 이런 주장이요. 지나치게 겸재를 숭배하는 일부 미술 사학자들의 집착이 비주하는 억측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겸재를 숭배할 수 있죠. 숭배하더라도 이런 스토리는 조금 억측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좀 이상하게 여긴 게 구도가 너무 답답하다. 이 봉우리 왜 이렇게 답답하게 종이에 딱 맞지? 오히려 약간 잘린 느낌도 있거든요. 이게 실제 그림 보수 중에 파손된 걸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선의 그림에서는 봉우리가 여유있게 들어가고 하늘도 시원하게 보이는 그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이 일단 그린 다음에 이게 이병연을 위한 그림이라면 친구가 죽기 전에 선물해 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병연한테 선물 안 주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정선 손자가 가지고 있다가 심한지라는 당시의 권력자에게 줬고 일제강점기 거쳐서 손재형이라는 서예가가 수정하고 있다가 이병철 삼성가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병연과의 우정을 위한 스토리가 좀 관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아무도 모른다는 게 팩트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꼭 그런 그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2022년 얼마 전이죠. 몇 년 전에 손재영 가문에서 장선이 삼성가로 넘어갈 때에 조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친척들과 삼성가에 그런 뭔가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지만 서구 사조의 성향으로 따지면 리얼리즘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정선의 감성의 재해석이잖아요. 그래서 낭만주의, 서구 미술사에서 화가의 자아가 처음으로 중요해진 시대가 낭만주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낭만주의적인 성향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또 주장하지만 탈인상주의, 빛을 그린 인상파에서 벗어나서 화가 주관, 감성, 재해석으로 다른 그림을 그리는 19세기 말에 다양한 고흐, 고갱 같은 화가가 등장하잖아요. 세잔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탈인상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가의 주관적인 기법도 많이 들어가니까 표현주의도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진리를 추구하는 경치잖아요. 참된 경치. 그래서 세잔이 언급했던 본질, 세잔은 평생 그림의 목적이 본질을 그리고 싶은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잔이 추구했던 본질과 겸재정선의 참된 경치와 조금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손재영이라는 분이 김정희의 세안도를 일본에서 찾아오신 분이라고 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재영님. 그래서 가까이 봤을 때 느낌입니다.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 당시 조선의 평균 나이 따지면요 거의 신선 나이거든요.
거의 80대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신선의 경지에 오른 정선이 모든 걸 내려놓고 힘 빼고 그린 듯한 느낌. 생각보다 엄청 투박해서 놀랬습니다. 가까이서 봤을 때. 근데 이미 테크닉도 좋은 화가인데 그런 짜잘한 테크닉 따위 무시한 자신만의 화풍으로 그린 게 더 멋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잔선들, 이런 삐져나오는 인간미, 억지로 세련되게 그리지 않으려는 이런 멋스러움.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약간의 벨라스케스의 향기도 납니다. 벨라스케스의 알라 프리마 보면 풀랑드르 화백들의 그 디테일에 집착하는 거를 넘어서서 내려놓고 막 그리는데 멀리서 보면 우와 진짜 같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정선이 말년에 진짜 신선이 돼서 그림도사가 돼서 그냥 가지고 논다는 느낌? 그림을? 그 그림의 신이 된 거죠. 신선이 돼서 자신만의 산수화를 완성해서 미래를 또 예견하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감탄하면서 한참을 보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묵담체 대표작 정선필 금강전도 비슷한 방에 있었죠. 국보 217호 직접 금강산을 답사하고 정선 나이 59세에 그린 작품이라고 해요. 이건희 컬렉션 소정이라고 하고 원래 내금강 전체 경관을 한 화폭에 다 담았습니다. 서구의 물은 풀랑드르의 최초의 풍경화 작가들 포함해서 낭만주의 시대 때 가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 쿠르베 리얼리즘, 코로 리얼리즘, 인상파 다 포함해서 1만 1천 봉의 전체 예산을 한 화면에 담을 생각은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는 미친 파격이에요. 실제를 그렸자면 실제 존재하지 않은 아이러니한 풍경화가 진경산수화죠. 실제와 이상 세계의 조화를 담아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부드러운 소프트한 요런 전묘법이 바로 미점준 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점준법. 그리고 거친 마치 석영 결정체를 표현한 듯한 이런 기법이 수직준입니다. 수직준법. 이런 강약, 소프트함과 하드함이 공존하는 음향의 조화가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실제 명소들이 또 디테일이 다 담겨 있다고 해요. 중앙에는 만폭동 계곡도 있고 비로봉도 있고 하단에는 장안사, 비용교, 표훈사 등 실제 있을 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람하고 심미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작품이 바로 금강전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다른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정선 화법의 시그니처예요. 살아있는 석영이 솟구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한자어로 석정준법이라고 제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저희 제 해석이에요. 개무시하셔도 됩니다. 비웃으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정선의 작품. 야, 이 봉오리 디테일 다 그려놨어요. 있을 건 다 있다. 이 사찰 위치 다 그려놨습니다. 디테일이 다 숨겨져 있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금강전도가 10년 만에 전시한 거예요. 엄청 대단한 거네요. 여러분 무조건 가세요. 주차비가 아쉽긴 하지만 디테일입니다. 와, 석영이 꿈틀거리는 암석이 살아 숨쉽니다. 근데 이 암석 보면 약간 잔상 효과 같은 게 있어서 진짜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의도라면 더 대단한 거고. 근데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움직이는 잔상까지 시도하려는 의도가 저는 보이더라고요. 다른 그림에서. 여러분 제 생각에는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 자르고 편집하고 2부에서 다른 날 설명 다 하고 부분 편집본 따로 올리고 총 편집본 따로 올리는 게 낫겠네요. 정선 이야기가 그냥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니라서 한 큐에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1시간 다 돼가잖아요. 볼수록 소름 닭살 돋네요 하시네요. 금강산과 관동. 관동 별거 할 때 그 관동입니다. 동해 그 경치 좋은 곳들 다 방문했어요 직접. 여러분 근데 대단한 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도 듭니다. 조선시대 때 일부러 그림 그리려고 여행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경치 보고 와 좋다는 거는 한량들의 특권이죠. 럭셔리 한량 겸재 정선입니다. 복례전도 작품이에요. 가로 사이즈 엄청 긴 작품입니다. 근데 이 필체는 중국 근대 문인 장종상이 직접 썼대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약간 실경에 좀 가까운 느낌 같아요. 금강산의 복례산을 그렸다고 합니다. 복례산은 동해 신선이 산다는 전설 때문에 복례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와, 이 작품은 역시 정선 특유의 암석을 그릴 때 화풍이 나옵니다. 이 기법은 진짜 중국에 없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잔이랑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세잔이 액상 프로방스에서 자신만의 터치로 풍경을 완성했잖아요. 그 이상한 사선의 기차니즘 픽셀 터치가 이후에 큐비즘에 영향을 줬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전에 없는 화풍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자신만의 사조를 만들었나? 그런 화가가 있었나? 정선은 자신만의 사조를 만들었습니다. 진경산수라는 사조 안에 서구의 낭만주의부터 표현주의, 탈인상주의, 모더니즘까지 모든 사조가 다 들어갔다는 게 더 놀라운 거죠. 이건 제 주장입니다만 여러분 속보입니다. 인왕 재색도는 자주 쉬어야 되거든요. 피로 누적되면 그림이 손상되기 때문에 5월 6일까지 그 정도까지 전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가세요. 빨리 예매하시길 바랍니다. 속보 감사합니다. 혈망봉입니다. 혈망봉. 금강산 내금강 망군대 북쪽에 위치한 해발 1372m의 봉우리라고 합니다. 근데 혈망봉이 봉우리 안에 구멍이 있대요. 특이하게. 그래서 구멍을 통해서 엄청 아름다운 전경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아, 근데 금강산 못 가니까 이거 뭐 알 수가 있나요? 금강산을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겸재 정선의 금강산 산수화는 초현실주의 그림입니다. 비현실 그림이죠. 그리고 비로봉 해발 1638m의 금강산의 최고봉이에요. 와, 여러분 비로봉 그릴 때 또 서경 결정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와, 꿈틀거리고 있어요. 기운생동이죠. 비로봉은 불교의 법신불인 비로 자나 불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점준 소프트한 기법과 수직준 석영 결정체 기법이 또 대비가 되는 그런 심플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되게 모던하죠. 와, 이 그림도 진짜 멋집니다. 불정대예요. 내금강, 외금강의 경계에 있는 기암절벽입니다. 근데 여기 전망대에서 바라본 뷰가 바로 시비폭포를 볼 수가 있는 전망대래요. 근데 여기 이 시비폭포가 4대 명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정대가 그 유명한 정철의 관동별곡에 나오는 그 기암절벽이에요. 실제 불정대가 나와요. 게다가 담채입니다. 담채. 색깔도 있으니까. 은은한 그 색감 때문에 더 매력적인 그림이죠. 가로 먹터치로 바람까지 표현한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정향사. 양지 바른 곳에 놓였다고 해서 정향사라고 합니다. 내금강의 유명한 사찰이래요. 지금까지 보존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없는 사찰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관동 팔경도 중에 장안사입니다. 관동 팔경도는 동해안 일대의 대표적인 8곳의 경치를 그린 산수화예요. 총석정, 삼일포, 청간정, 낙산사, 경포대, 죽서루, 망향정, 월성정 1751년에 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연도는 이번에 좀 캡션이 좀 성의 없긴 해요. 다 18세기라고 해놔가지고. 장안사의 당시 모습입니다.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전쟁 때 소실됐다고 합니다. 내금강에 위치한 사찰이라고 합니다. 신라 버풍왕 때 창건된 역사적인 사찰인데 와, 없어져서 너무 안타깝네요. 그리고 여기 비용교를 그렸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라인을 여러 겹으로 그리네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동세를 그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와, 여기 암석이 춤을 춥니다. 와, 이 미친 속도감, 잔상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이날 바람이 많이 불었나? 인상파가 시각적인 거 빛을 놓치지 않으려고 빨리 그렸잖아요. 근데 정선은 일단은 실내에서 그렸어요. 직접 답사는 했지만. 근데 이 답사 중에 인물 중에 하나가 정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습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에서 이 기분, 이 느낌을 빨리 내뱉어야 돼서 조금 지나면 이 기분을, 느낌을 잊을까봐 빨리 그린 듯한 속도감 있게 마음의 기운생동이 조금 시간 지나면 없어질까봐 필 받았을 때 빨리 그리는 느낌? 와, 이 그림 진짜 인상적이네요. 아까 이 그림 자료 준비할 때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전시장에서도 그림이 좋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 그림 미쳤습니다. 만폭동을 그렸어요. 내금강의 또 대표 절경이고 만개 폭포가 다투어 흐른다고 해서 만폭동이라고 합니다. 산의
바람이 불어서 그 기분을 잊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정선의 진경산수화도 언어로 공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림을 통해서 와, 정선이 어떤 기분으로 그렸을까 직접 그림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느낀 다음에 깨달았을 때 정선의 진경산수화도 마음으로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냥 딱딱하게 이론상으로는 절대 이해를 못하는 철학적인 언어가 진경산수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술사조 중에 이렇게 철학적인 미술사조가 있나요? 이전에 서구의 미술사조 보면 다 말장난이잖아요. 이상한 큐브 같다고 해서 큐비즘이고, 모네 그림의 제목이 인상이라서 그냥 우연히 인상파가 됐고, 철학적인 네이밍도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금강산 백천동입니다. 석가봉 해발 946m면 귀여운 높이네요. 석가봉과 시방봉 사이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시방봉은 여기인 것 같아요. 제일 높은데 여기 이 산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쵸? 제가 생각한 게 그겁니다. 인상파, 추상, 초현실, 리얼리즘, 표현주의, 탈인상주의, 낭만주의, 모더니즘, 세잔, 벨라스케스, 가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 달리까지 다 있습니다. 이거 억지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양지 바른 곳에 있는 정한사입니다. 정한사와 금강산의 이 암석, 여러분 부채꼴에 맞게 이 소실점 맞춘 거 보세요. 조선의 소실점 개념 잘 없는데 산수와 동양의 산수화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부채가 펼쳐지면서 파노라마 뷰를 표현한 겁니다. 카메라에서는 담을 수 없는 파노라마 뷰를 부채를 이용해서 재치있게 표현한 거예요. 진짜 센스 넘치죠. 정형사를 되게 좋아했네요. 와, 일부러 담채 청록색으로 탁 한 번에 칠한 다음에 여기 안에 센스 있게 구성을 합니다. 이거 구성주의예요, 구성주의. 여기 안에 아담하게 또 정한사를 그렸습니다. 힘 빼고 습작처럼 그림 금강대입니다. 표훈사 북쪽이래요. 만폭동이고 이거는 좀 색이 바랬네요. 보니까 원작은 조금 진했을 것 같습니다. 창의성 짱이라고 하네요. 그쵸? 해약 전신처 1747년 제작한 작품들인데 말년입니다. 72세에 제작한 금강산 주변 명승 21곳의 실경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시중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해가 이렇게 시원하게 잘 보이는 그런 곳이래요. 통천군이니까 북한에 현재 위치한 곳입니다. 시중호와 동해가 같이 보이는 장소에 위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시중호인 것 같고 건너편에 여기 바다가 동해인 걸로 추정합니다. 못 가니까 거의 판타지에 가깝네요. 그리고 초현실주의 바다 이 돌기둥 현무암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총석정 사진으로 봤는데 실제 이 돌기둥이 있더라고요. 실제도 특이한데 그림으로 보니까 비현실적인 세상 같습니다. 통천군 고저읍의 총성리에 위치한 총석정입니다. 정선치고 되게 투박하게 그렸네요. 마치 큐비즘처럼. 그리고 옹천입니다. 옹이 옹기할 때 옹기거든요. 항아리를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이라고 해서 옹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북한 위치고 고성에서 통천 가는 해안길에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생긴 것부터가 되게 신기하죠? 아, 여기 이 길을 산책하면 되게 재밌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정선이 파도치는 바다를 해석한 패턴 보세요.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사진이 좀 흐릿해서 아쉬운 작품이에요. 자, 그리고 역시 3일포의 무남관일출에서 무남의 그 동해 일출을 보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사람이 쫙 보이잖아요. 정선이 사람 디테일하게 귀엽게 그리는 걸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일출보는 딱 명소인 것 같아요. 실제 정선이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추정해봅니다. 붉게 물든 이 일출 모습, 이 동글동글 바위도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예, 특이한 곳이네요. 무남관 일출입니다. 그리고 고성군의 호수 3일호, 3일호는 옛날 신라 시대가 화랑이죠. 화랑 4명이 3일로를 왔다 갔는데 이 경치에 반해서 3일 동안 머물고 갔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3일호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경치 진짜 좋겠네요. 강원도 고성군 호수입니다.
그리고 관동 8경 중에 하나인 해산정. 와, 이 비현실적으로 솟구친 석영 모양의 날카로운 바위. 이 마을에서 퍼지는 안개를 보는 듯한, 마을에서 그라데이션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개 낀 날에 그린 것 같아요. 되게 몽환적인 분위기네요. 자, 그리고 백천교. 아, 여기도 진짜 멋있습니다. 풍류를 즐기는 이 선비들, 그리고 선비 옆에는 시중을 드는 하인들이 항상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런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해놨어요. 백천교입니다. 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서경 결정체 기법 맞는 것 같습니다. 정선의 시그니처 바위 묘사예요. 자신만의 특유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진경산수와 사조도 만들었지만 자신만의 확실한 기법이 있는 화백입니다. 불정대. 와, 금강산을 초현실주의로 표현한 것 같아요. 조선식 초현실주의 산수화,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장안사. 이 바위도 실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정선만의 재해석이 들어간 바위 모양 같습니다. 비현실적인 시점으로 그렸어요. 근데 서구권에서는 이게 세잔 이전에는 이렇게 그리면 투시를 못 배웠다는 소리를 들을 텐데 상관이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메비우스의 띠로 다리를 그려놨습니다. 어차피 비현실적인 공간 같아서 잘 어울립니다. 와, 이거는 진짜 비현실 같은데? 금강 목류 도원도 같네요. 진짜 금강산에 여행간 꿈을 꾼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실경을 바탕으로 그렸다는 게 더 비현실적이네요. 단발령 금강산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이 작품 진짜 초현실이네요. 초현실, 이 작품도. 자, 그리고 피금정. 구도가 이게 사선구도라서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게 뭔가 치우친 거를 깨는 요 산이 있어서 이렇게 균형이 맞아 보입니다. 정선은 스타일도 뭔가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되게 정리된 스타일이에요. 3일로. 아까부터 3일로 계속 나왔죠? 3일 동안 화랑이 머물고 간 그 호수. 아, 여기 여행하면 진짜 멋있겠네요. 그래서 진짜 정선의 금강산 일대의 산수화들을 보면 와, 통일돼서 금강산 너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시중대 아주 뿌옇게 그렸습니다. 이게 색이 날아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뿌옇게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 천불암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초현실주의 바위. 이 돌기둥이 빠르게 솟구치면서 자라난 듯한 아주 기괴한 풍경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날 제가 포토샵으로 각도를 바로 잡은 보정분이에요. 실제는 45도 각도로 돼 있어서 정면에서 사진을 찍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산정. 특유의 정선의 나무 가로 터치. 네, 그게 보입니다. 뿌옇게 안개 때문에 보이는 우주적인 이 거리감. 해산정입니다. 그리고 3일로. 3일로를 되게 좋아했네요. 정선이 여러 번 그렸습니다. 와, 315. 제가 한번 315를 찾아봐야겠네요. 와, 315 진짜 멋있네요. 315 혹은 314로 불리네요. 314리에 있는 석호라고 합니다. 관동 8경 중 하나. 아, 북한에 있구나. 와, 저의 인생 여행지 미션이 생겼습니다. 인상파 모네 지베르니가 아니라 3일로 가는 거를 인생 여행 목적으로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315가 이렇게 좋아요. 와, 어떡하지? 못 가서? 꼭 가야겠다. 여기 그림으로도 좋은데 그림이 더 멋있을 수도 있지만 대략 사진 보니까 진짜 멋있습니다. 화랑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기 3일 동안 머문 이유가 있겠네요. 그리고 총석정도 진짜 나중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총석정. 바다에서 멀리서 보면 SF 영화 무슨 미래 빌딩 같아요. 와, 이런 데가 한반도에 있다니 너무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정자연. 사선구도가 되게 그 16세기 말 매너리즘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틴토레토가 연상되는 불완전한 구도. 형식이 얽매이지 않는 이 정선의 파격 구도입니다. 수태사동구입니다. 수태사동구. 이건 비교적 약간 좀 평범한 스타일. 청간정. 역시 정선의 비단결 같은 바다. 재해석 보세요. 바다를 찰랑찰랑 머릿결처럼 표현했습니다. 정선의 바다, 진경 바다입니다. 진경 바다. 그리고 죽서루. 와, 뱃놀이 하면 진짜 좋겠네요. 그리고 월송정. 이거는 정선이 물 확 뿌려놓고 편하게 그린 듯한 아침 안개. 이 느낌 보면 코로의 그런 느낌이 납니다. 분위기로만 따지면. 그게 약간 연상이 이상하게 되네요. 그리고 당나귀 끄는 하인, 어린이가 끌고 있습니다. 양반은 이걸 타고 있고
그리고 망양정입니다. 망양정. 뿌연 월성정. 여기 보면 심심하지 않게 와, 이 간결하게 드로잉한 거 보세요. 나귀를 하인이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 양반은 편하게 타고 가고 간결한데 너무 귀엽네요. 와, 이거 우표로 만들고 싶네요. 이거. 와, 너무 귀엽다. 드로잉 진짜 간결한데 너무 귀엽네요. 동세가 다 살아있습니다. 이 당나귀 왜 안 와? 이렇게 쳐다보는. 게다가 르네상스식 컨트라 포스터예요. 몸 뒤틀고 있습니다. 와, 그리스 고전도 공부 안 했는데 접하지도 않았는데 이 포즈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천무남, 또 찰랑찰랑 머릿결. 말 끄는 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옛날 양반들 그냥 혼자서는 안 타고 앞에 이렇게 가이드처럼 말 끄는 사람 이렇게 대동하고 다녔네요. 보니까 통천무남입니다. 화강백전, 어디선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삼부연, 폭포입니다. 더 비현실적인 폭포가 이따가 나옵니다. 양반들이 와, 폭포 구경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다. 근데 분명히 또 하인들일 거예요. 수행원 하인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양반 옆에는 정선식 전묘법이에요. 보세요. 한쪽 붓으로만 이렇게 점점점 찍는 이런 느낌. 감각적으로 찍습니다. 아, 이게 보세요. 한국식 체형. 그리고 화적연, 말랑말랑한 바위 느낌. 옛날에 이렇게 양반 수행하는 하인이 어린이들이 많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했는 것 같아요. 키가 거의 다 작습니다. 지금 이런 일을 시키면 아동학대죠. 그리고 피금정 아까 그렸는데 또 다른 때 또 그렸습니다. 외롭게 사람이 없는 배가 보입니다. 살짝 끈 걸려있는 거 디테일 그렸고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안에 사람이 숨어 있겠네요. 이런 걸 상상하게 만드는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석정 또 나왔습니다. 총석정도 좋아했나봐요. 해약 전신첩입니다. 양반들이 또 풍류를 즐기고 있고 수행원이 이렇게 뭐 필요한 게 없는지 심부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데 진짜 가고 싶네요. 용공 동구입니다. 사이남이에요. 와, 여기 바위가 꿈틀꿈틀 거린 듯 이런 느낌. 직선은 엄청 간결하게 직선 딱딱하게 하는데 또 곡선은 꿈틀꿈틀거리게 표현을 하네요. 정선식 진경산수화 보면요, 기운생동의 극대화를 표현한 것 같아요. 다이나믹 조선 산수화가 진경산수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살아있습니다. 정선이 바라본 자연은 움직이지 않은 그냥 사람이 아닌 그냥 자연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체로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유근택 작가님이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걸로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그거 이상으로 대자연은 나랑 교감한다 그런 느낌으로 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칠성암이에요. 그동안 서양 미술에만 관심 가졌던 저를 반성하게 되네요. 제니님, 반성까지야. 저도 미술 입문을 서양 고전에서 시작했잖아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술관 해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주로 유럽 미술관 많이 여행 다니면서 주로 그쪽을 공부 많이 했어요. 저도 초반에. 아직은 저도 한국 미술사에 그렇게 좀 전문적이진 않죠. 근데 서양 화가들과 비교하면서 객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더 놀라운 게 정선이에요. 정선 포함한 조선의 여러 화백들. 칠성암입니다. 이 바위도 동글동글 춤추고 있습니다. 이 필체부터가 그냥 살아있어요. 옛날 시서와 하나였으니까. 장통팔경첩 중에 하나 작품이에요. 청풍계, 비교적 딱딱하게 그린 작품 같고 반면에 여기는 아주 부드럽게 그려놨죠. 소프트하게. 대은암. 근데 이거 보면 여기 옛날에 여기 약간 민둥산이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녹화 사업을 엄청나게 잘 해놨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나무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지금도 북한 민둥산이 많고 여기 약간 이런 모습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취미대, 또 양반들. 수행원 옆에 있나 보네요. 꼬마아이 3명의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와, 간결하게 또 급하다기보다는 일부러 속도감 있게 그린 게 또 느껴집니다. 가루터치 팍팍팍. 그리고 여기 영감님 계시고 심부름꾼 하인이 또 보입니다. 수성동. 정선이 약간 이 사람들을 작게 그렸을 때 그걸 좀 관찰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번에 방송 보고 여행 가신 분들 사람 동세도 좀 느끼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유튜버 직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정작 감상은 못해요. 저 대신 감상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필룬데 아주 간결하게 그렸네요. 이거는 그냥 보면 추상미술 같아요. 그리고 지하동, 수성구지. 이 느낌이 앞으로 있을 인왕제색도의 그 과도기 습작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기법이 나옵니다.
그쵸? 와, 이 묵찰법 쓱쓱 굵게 내리는 기법. 인왕제색도의 과도기 정도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의도적으로 여백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그리고 세검정 시점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춘 느낌? 파노라마 렌즈입니다. 그걸 부채로 표현했죠. 나기 위에 포인트 컬러 딱 찍어놨습니다. 간결하게. 여기 하인이 여기 뭔가 일하고 있고, 여기 위에 양반이 여유를 즐기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와, 진짜 환상적이죠? 장안 연우입니다. 와, 여기에 신선이 구름 타고 날아다닐 것 같은 목류 도원도입니다. 진짜를 그렸지만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 거리감, 이 우주적인 거리감, 엄청납니다. 그리고 백악산, 서빙고 망도성. 이건 이 작품 좀 보존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작품에 비해서. 그리고 은암 동록입니다. 경교 명승첩. 이 작품은 둘이 연결된 것 같지 않은데 장동 팔경첩이네요. 요런 연출 너무 좋아한 것 같습니다. 정선이. 그리고 보면 약간 불편한 자세에서 그린 듯한 그림이 꽤 있어요. 약간 각도가 안 나온다든지 바깥에서 사생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바깥에서 재료 가지고 그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물이랑 먹이랑 있으면 되니까, 물감 몇 개, 종이 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드디어 서울을 그린 작품 북단춘의입니다. 북단 송음, 그리고 청풍 계지각입니다. 사찰 같은데 이렇게 또 멋있게 그려놨어요. 와, 이 마을, 이 시대로 돌아가서 구경하고 싶네요. 양반들 또 말 타고 다니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러 선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한 게 보입니다. 선으로만 회화적인 또 실험을 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집을 약간 패턴처럼 그리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 새로운 스타일입니다. 필륜 대상 춘도, 봄을 그려서 은은하게 봄 색을 연출했네요. 그래서 이거 갓 그렸을 때 색감은 훨씬 더 맑았을 것 같습니다. 봄꽃을 은은하게 색감을 표현했는데 동시에 안개가 핀 날에 그렸나 봐요. 그리고 양반들이 여유있게 뭐 하길래 이렇게 여러 명이 언덕 위에까지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수행원 아이들 2명 있습니다. 여기는 경교 명승첩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서울 쪽 경치 좋은 것을 그린 거죠. 와, 환상적입니다. 동작이 옛날에 이랬습니다. 여기 근처 사시는 분 계시나요? 와, 진짜 멋있네요. 또 디테일하게 사람도 그려놓고 이 색깔이 진짜 예술입니다. 정선식 청록산수합니다. 노군탄. 와, 이 배 너무 귀엽네요. 이 양반이 또 지금 낚시하는 것 같아요. 낚시. 여기에 디테일하게 또 사람이 있습니다. 숨은 사람 찾기, 이런 걸 느끼는 재미가 있어요. 미호입니다. 미호. 와, 경치 너무 좋네요. 색감도 은은하고 문인화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이 작품 되게 심플하네요. 은은하고 개화사입니다. 약간 봄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압구정 주민들 계시나요? 압구정 엄청 명소였네요. 옛날에 한명회가 정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갈매기가 온다고 해서 압구정. 지금 완전히 아파트로 바뀌었죠? 맞아, 눈이 편안해지죠. 옛날에 한강 근처 어떤 동네였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비교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정선의 매력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그 조선 말에 서울을 고증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 한강 쪽 멋있는 공간이었구나. 지금은 한강 다리가 야경이 이쁘긴 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자랑 한강이긴 하지만 물도 깨끗하고 이때는 훨씬 더 멋있었네요. 와, 요런 예스러움을 잘 살려서 뭔가 현대화된 모던화된 그런 도시로 적절하게 도시기획했으면 너무 많은 욕심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다 아파트촌 돼버렸으니까 너무 아쉽죠. 용정 반조 보존이 약간 좀 색이 탁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봄꽃인 것 같아요. 여유있게 감상하는 이 외로운 사람들. 일출이 아니라 일몰이네요. 노을을 감상하는 여유를 즐기는 이 사람. 봄인 것 같습니다. 봄의 한강. 와, 되게 환상적이었군요. 옛날 한강. 오늘도 와우님 안녕하세요. 해인사입니다. 해인사. 또 여기 특유의 부채 시점을 그려놨어요. 여기는 엄청 먹색깔을 강조했네요. 다른 작품하고 다르게. 그리고 박생년. 와, 이 폭포는 진짜 모더니즘입니다. 이 붓터치 쿨하게 그냥 평면화 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폭포를 여백으로 명구성을 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적이기도 해요. 정선이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라 서구권에서 시도했던 주로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여러 다양한 사조들이 정선에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억지로 띄우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게 보여서 신기할 뿐입니다. 임천고암입니다. 이게
빛깔이 하나도 없으니까 흑백 사진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작품 또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와, 이거 또 기괴한 바위 쌍계 입암입니다. 바위도 원래부터 특이하게 생겼는데 정선은 그걸 더 생명력 넘치게 하죠. 일부러 날카롭게 이렇게 선 그은 거 보세요. 각지기 너무 선이 멋있습니다. 성육굴입니다. 바위가 이렇게 직선일 리가 없거든요. 쿨하게 딱 직선,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 미니멀, 모던한 느낌. 한병루. 이 작품은 비교적 약간 평범한 스타일입니다. 근데 되게 간결하면서 컬러풀한 그런 매력이 있네요. 그리고 미호, 아까 같은 장소인데 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와, 뿌연 느낌? 약간 안개 거치고 얼마 안 됐을 때 작품 같네요. 와, 이 뿌연 느낌. 약간 변색된 느낌도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산수 도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이게 약간 겨울인지 좀 약간 외로운 스타일입니다. 약간 가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 갬성 같은 느낌? 겨울은 여백을 남겨서 눈을 표현하잖아요. 설경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환상적이죠. 문인화의 대가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하경산수도예요. 하경산수도. 다른 스타일이죠.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농담 차이도 엄청 주고 기교도 부리고 진짜 멋있어요. 그거 이상의 공간감을 냅니다. 진짜 우주의 공간감이네요, 이거. 네, 이런 스타일 엄청 화려하게도 그릴 줄 안다는 것을 보여주는 초창기 작품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정선의 초기 작품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엄청 화려하죠. 약간 북송화 스타일의 영향을 받은 느낌 같습니다. 그리고 산수 인물도 이런 드로잉 선들 보면 약간 스타일도 그렇고 초창기 약간 중국의 영향을 좀 받은 듯한 느낌? 인물도 중국 산수화의 신선 느낌 이런 게 좀 보입니다. 운성 정금도 뿌연 농담도 좀 되게 많이 섞고 뭔가 좀 기교도 많이 부리고 되게 투박한 것도 간혹 있습니다. 고산 관폭도 이건 약간 과도기적인 작품 같고 실수라기보다는 그것조차 하나의 기법으로 승화한 것 같아요. 말년에 오히려 실수 같은 터치가 많거든요. 근데 의도적인 투박함이 더 멋스러운 게 진경산수한 것 같아요. 말년의 진경산수. 아직은 완성되기 전으로 보입니다. 이런 나무 그 소나무 스타일도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때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이 인물 표현도 중국의 영향인 것 같아요. 이때 보면 농담 차이가 엄청 극대화돼 있죠. 송음, 납량도 이 동세도 약간 경직돼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후기에 비해서 사문탈사 좀 딱딱하게 그린 작품. 척제 제시 이전 시대 조선의 많은 화가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남송, 북송으로 크게 나누죠. 맞아요. 담체죠, 담체. 약간 딱딱한 느낌도 있어요. 어떤 그림은 정선만의 약간 기괴함이나 투박함 그런 건 많이 안 보이는 때 같아요. 거의 신선을 그려놨네요. 이거 보면 멋있긴 한데 정선만의 뭔가 기괴함 그런 느낌이 좀 들기 전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되게 심플하죠. 파교설후 설경을 그린 것 같습니다. 외롭게 낙이 끌고 가는 양반. 정선의 매력은 말기입니다. 그래서 1층이 정선다운 그림층이고 2층은 정선이 진경산수하러 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경산수화 보면 사람 그릴 때도 굳이 애써서 뭔가 사람 자세 그릴게요 그런 느낌 없거든요. 툭툭 건드리면서 나름의 동세적인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좀 열심히 그린 느낌? 그런 게 좀 있네요. 고3 방학도 와, 잘 그리네요. 동색 연출 그리고 정문 입설 또 설경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심플하게 컬러 탁 안에 있으니까 여기 안에 되게 따뜻해 보입니다. 그리고 부채 요거는 여기 보세요. 태양이 때 같았습니다. 재밌어요. 배는 요요히 가볍게 흔들리네. 시 문구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날마다 동산을 거닐며 즐거워하네. 경쾌한 색감 은은하게 퍼지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뜰에 나뭇가지 보며 웃음 짓네. 맑은 시냇가에 앉아 시를 짓네. 약간 한량적인 생활을 해야 예술이 되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든데 예술하기 힘들죠. 지팡이 세워놓고 김을 매네. 험한 산 넘어 언덕을 지나가리. 혹은 외로운 배를 젓네. 이병연 친구가 시를 이렇게 보내주면 정선은 그림으로 답장을 했다고 하죠. 와, 이게 심플하게 점 하나 찍는 거 너무 멋있네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미니멀적인 그런 산수화를 정선이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간결한 표현도 많아요. 이런 게 약간 좀 기교 많이 부린 초창기 작품 이런 게 좀 티가 납니다. 인물도 그렇고 무성관산, 관폭도 초창기 보면 사람이 좀 강조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붓터치 보면 되게 세련되고 멋스러운 게 있거든요. 이 멋스러움을 말년에 오히려 빼서 더 멋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관폭도. 그죠. 인물을 좀 드로잉 선으로 되게 좀 확대를 해놨습니다. 좀 강조를 해놨어요. 공간 미주도 이게 책인가요? 베타 뱃놀이 하나 봐요. 이걸 여기에서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무지개를 표현했습니다. 와, 이 낭만주의자. 몇 개 안 되는 그 물감 색으로 무지개를 표현하는 그리고 와, 점점점 붓 한쪽 면으로만 이렇게 전묘로 이걸 또 간결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 멋스러움, 시와 환상 간도. 실제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송에서는 이병연과 정선을 이렇게 그린 게 아니냐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헷갈리네요. 시대별로 좀 정리돼서 보여주고 싶지만 여의치는 않습니다. 작품이 좀 작게 나와서 와, 이 바위 모양 너무 기괴합니다. 이게 봉서정이고 이게 하서남. 하서남 되게 멋있네요. 이병연과 콜라보 작품이네요. 친구 베프. 와, 진짜 멋있습니다. 이 바위 큐비즘이에요. 큐비즘 바위 진짜 멋있네요. 바위 이렇게 굵직하게 투박하게 표현한 거 보세요. 바위가 살아있습니다. 꿈틀거리면서 잘하고 있는 듯한 느낌. 여기도 시커멓게 막 잘하고 있어요. 바위가 이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 바위 끝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조한 거 보세요. 이 생명이 넘칩니다. 이 바위에서 여기 힘 팍팍팍 의도적으로 준 거. 바위가 공중에서 떠다닌 듯한 이런 기괴한 바위는 뭐지? 이게 뭘까요? 이거 완전 초현실인데? 이게 가능할까? 이 바위? 이 와중에 이 사람들을 그려놨습니다. 이 작게. 사람들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청하성읍입니다. 뿌옇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약간 보존이 좀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 이 정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쌍도정입니다. 쌍도정. 이 산 표현도 조형이 예사롭지 않죠. 이건 정선의 조형입니다, 이거. 안 봐도 이거는 정선이 만든 조형이에요. 세잔인 거죠, 세잔. 그리고 비현실적인 이 정원. 와, 인공 정원 어디 만든다면 이 디자인 완전 추천합니다. 이 관광 명소가 될 거예요, 아마. 한옥마을 만들려면 요렇게 만들어야죠. 요런 정원 하나 만들어줘야죠. 와, 여기 정원 진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교 명승처 계속 나옵니다. 안현 석봉, 목력 조돈. 와, 이 붉은 태양 숨어 있습니다. 와, 이 점점점으로 이렇게 이게 해가 떠오르면서 이 역광을 이렇게 표현해 놓네요. 빛이 이렇게 딱 때리면서 어두워지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을 포착을 상상을 한 거죠. 지난 시간이임에도. 와, 여기 엄청 흐린 날이었나 봐요. 라인 딱 잘라가지고 이 설경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 간결한 멋스러움, 애써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은 이 멋스러움. 여러분, 투박함이 얼마나 멋스러운지를 정선의 그림으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박함이 얼마나 멋스러운지를 느껴야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마음으로 느낄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투박하게 그려놨죠. 빙천부신. 제가 이상한 걸 발견해놨거든요. 그 빙천부신 해가지고 시를 이렇게 풀이해놨어요. 설평 기려는 길고나 높은 두봉어리 아늑한 심리 벌판이로다. 다만 거기 새벽 눈 깊을 뿐 매화 핀 곳 알지 못해라.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나그네 심정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길 바라고, 시간 되시면. 저는 읽을 여유가 안 돼서. 근데 제가 이거 사진 이렇게 자르다가 이 작품 풀이한 걸 봤어요. 빙천부신. 근데 이게 이 번역이 뭡니까?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춤추는데 춥지나 않을까? 이거 웬 노래방이야? 이게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층의 하이라이트. 이거 너무 인간미 있죠. 이런 오류. 저 이거 비판할 의도가 전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이런 인간미 있는 실수 보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층층이 얼어붙고 나무찜 등에 져 있어도 올라오면 어려웠다 말하지 않네. 다만 걱정은 도성 아니니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춤추는데 춥지는 않을까. 제가 그래서 요거를 한자어를 의역을 해봤어요. 한자 풀이해서.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에 번역은 거의 맞거든요. 겹겹이 얼음이 덮인 길에 뗄나무 등에 지고 험한 언덕을 올라가도 어렵다 말하지 않네. 다만 두려운 것은 서울 성안에서, 도성 아니니 성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노래하고 춤추는 이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이 추울까 걱정될 뿐. 노래하고 춤추는 이들이 예술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술가들을 배려하는 이 시가 되게 인간미가 넘치죠. 이 추운 길 걸어 다니다가 이 도성안에 춤추고 노래하는 그분들 다 고생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생걱정? 사귀셨나?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금성평사 이런 느낌은 많죠? 여유 되시면 좀 읽어보시길 바라고. 양화환도, 소확 9월, 종의 청조. 정선치고 약간 노멀한 그림이죠. 경교 명승처 얼마나 많이 그린 거예요, 서울. 와, 옥동 척강, 정선식 신인상주의, 정선식 전묘법 매력 있습니다. 와, 이 와중에 양반들 등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 이 무한의 안개 어쩔 거예요. 우주의 이 거리감, 공간감. 그 시종이 또 양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극락암입니다. 와, 정선의 매력은 이 시그니처 서경 라인 터치입니다. 라인 선이죠. 와, 이게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이건 정선식 화풍입니다, 진짜로. 저세상 극락암, 염계애련, 명도춘일, 개상정거 좀 세게 그려놨죠. 인곡유거. 이게 인곡유거도 좀 정선을 대표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정선으로 보통 많이 보더라고요. 이게 이 시점을 또 여기서 하자면 서양에서는 없는 접근법이죠. 여기서 바라본 게 카메라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 조선 화백들은. 크게 보면 동양화 화가들은. 그래서 자연과 인간과 그냥 하나입니다. 무라일체예요. 그래서 대자연에서 나조차도 하나의 인간으로 그린 거죠. 여기서 그리더라도 여기서 본 관점에서 이 공간을 구사합니다. 이렇게 보면 공간에 대한 상상력이요, 서양 화가들보다 더 뛰어나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하늘에서 바라보지 않고도 이거를 상상해서 그려야 되니까 이게 완전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농담식으로 얘기하지만 헬리콥터 소방대원의 시점 혹은 전지적 작가적 시점,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선의 자아상으로 보통 보는 독서 여가도, 정선의 문인 의식을 좀 보여주는 책가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그 한량의 모습, 낭만 한량이 예술가가 되는 거죠. 화조, 영모화, 정선이 이런 것도 시도했다는 걸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묘사도 너무 잘하거든요. 정선이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면 독일이나 플랑드르 화가 르네상스 화가들처럼 할 수 있다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알베르 히트 듀러가 수채화로 묘사한 그런 곤충이나 새 이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연상됐습니다. 당시에 정선 그림이 진짜 비쌌다고 하잖아요. 잘 살았겠죠, 당연히. 다람쥐가 우리 다람쥐가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귀여운 건 인정. 그리고 메추라기, 좀 약간 변색이 된 것 같습니다. 사직송, 옛날에도 오래된 나무를 이렇게 좀 받쳐줬네요. 그냥 언뜻 보면 추상화가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되게 멋있는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노성영지도, 이 굵직한 붓의 에너지. 여러분, 노성 여기가 특히 그런데 정선이 간결하게 라인 하나로 다 그릴 수 있는 화가인데 일부러 중첩해서 여러 번 터치를 했단 말이죠. 정선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요, 여기 라인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동색까지 연출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흔들거리는 거예요, 지금 바람에. 이 나무 되게 신기합니다. 비단에 그린 그림은 묘사가 좋고 거친 한지에는 대범한 표현이 많다고 하시네요. 아니, 이날 이경은 작가님과 갔을 때 되게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저도 그렇고 이경은 작가님도 이거 진짜 신기하다고. 나무 형태도 원래 좀 기괴하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마치 나무에 구멍이 달린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노백도입니다. 여기 방부터는 다른 작가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보존이 잘못돼서 약간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저 처음에 화이트 물감 쓴 줄 알았는데 뜯어졌나 봐요. 이게 뭔가 붙어있다가. 백악산. 와, 이 작품 진짜 예술입니다. 헐성루 망만이 첨봉. 와, 이 색감이랑 정선식 서경 큐비즘 봉우리산. 와, 환상적이죠. 이 색감 표현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장에서는 못 느꼈습니다. 이게 봄일까요? 봄의 은은한 색감을 표현했는지 아니면 단풍을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색감 너무 환상적이네요. 절제된 느낌이면서. 그리고 금강전도는 여기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한 게 좀 재밌습니다. 여기 실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허옇게 여백을 많이 남겼잖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근데 이 와중에 여기가 무게를 좀 잡아준 느낌? 균형을 잡아준 느낌입니다. 음양의 조화 이런 거를 또
추구한 것 같아요. 진짜 조선식 목류 도원도 같습니다. 필륜대에서 불꽃놀이를 했나봐요. 와, 옛날에 불꽃놀이가 있었나봐요. 개인 소장 작품이라고 합니다. 병진년 화처, 옥순봉. 와, 이 뿌옇게 표현한 거 보세요. 와, 이 와중에 뿌옇게 뱃놀이 하는 양반들. 와, 이거 사이남 여기 관광 코스잖아요. 그림 관련해서 다큐 옛날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디테일이 달라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는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재해석이죠. 도담 삼봉, 병진년 화첩, 김홍도였습니다. 그리고 윤재홍 작품도 있어요. 이 작품 스타일도 되게 특이하네요. 막 번지는 느낌으로 선을 일부러 뭔가 뭉개놨습니다. 되게 특이하게. 윤재홍 작품. 이인상. 이게 의도적으로 미완성한 것처럼 그린 건지 그리다 만 거 같은 느낌도 있고, 이게 완성이라면 진짜 새로운 시도고요. 그리고 이 그림 되게 신기한 작가 미상인데, 저 처음에 이거 정선이 이것까지 시도했나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작가 미상입니다. 근데 정선이 약간 지도 스타일에도 영향을 줬다고 하니까 금강산을 이렇게 귀엽게 만화처럼 표현한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한양 도성도입니다. 정선의 화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전시한 것 같아요. 이 느낌도 정선 느낌이라서 금강산 민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겸재 정선을 극찬하는 이 문구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할게요. 같이 보면서 즐기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솔직히 저번 시간에도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서구 유럽에서 미술사조로 따지면 정선에는 어떤 사조가 있을까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실경을 그렸으니까 쿠르베 혹은 카미오 코로식 리얼리즘이 일단 깔려있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혹은 동양의 그 많은 화백들은 자연과 물화일체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구는 뒤늦게 환경 파괴, 산업 파괴에 의한 인간 소외, 노동 문제 이런 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뒤늦게 자연으로 떠나자, 이런 마인드가 18세기에 생겼습니다. 낭만주의도 약간 작가마다 좀 성향이 다른데, 풍경화 쪽에서는 독일의 가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 적인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대자연을 바라보는 화가, 여기에 자아가 들어갑니다. 화가의 감성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똑같이 그린 게 아니라 화가의 자아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낭만주의도 분명히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서구식 낭만주의와는 좀 접근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인상주의. 어쨌든 인상파가 순간을 포착하고 시각적인 거에 집중을 했죠. 리얼리즘 포함해서. 근데 세잔, 고흐, 고갱 세대처럼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거를 작가 주관으로 재해석한다는 점에서 탈인상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은 화가의 감성을 극대화시켜서 표현주의적인 작품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암석 같은 거는 되게 큐비즘적이고, 어떤 작품은 되게 단순화되어 것도 있었고, 큐비즘이 솔직히 의도가 피카소는 시점을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따져도 시점을 다중 시점을 했죠. 원래 시점에 대한 접근 방법이 아예 다르니까, 세계관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세잔 혹은 큐비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다중 시점도 이미 깔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제3자가 돼서, 제가 동양화 전공도 아니고 동양 미술사 전공도 아니죠. 좀 깊이가 떨어져요, 솔직히. 근데 유럽,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의 관점으로 어떻게 볼까를 저는 상상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합하면 초현실주의도 아까 비현실적인 거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대놓고 모더니즘까지는 아니지만 그 예견을 하는 그림이 보이는 거죠.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한국에 많은 외국 여행객들이 오잖아요. 최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랑 국립현대미술관도 많이 와요. 근데 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더 많이 오긴 하죠. 근데 그 외국 오는 분들이 정선을 과연 알까? 케이팝 스타는 알아도 한국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근대 미술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 정선을 모르게 방치한다는 게 너무 문제예요. 정선 그림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정선관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 근대, 신사실파 방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아니 한국 여행 왔는데 그 네임드 있는 천재 화가들 상설 전시 관조차 없는데 어떻게 한국 미술을 홍보를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 미술 사학자들도 정선을 좀 연구를 해서, 전 연구하는 사람 아니잖아, 학자도 아니고, 그분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정선의 인지도를 세장급으로 올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대놓고 국뽕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유럽 사람들 자기 나라 다 국뽕식으로 재해석해서 자기네 예를 들어 독일은 르네상스 최고가 막 듀러라고 이렇게 그들 식으로 주장을 하고 미국은 미국 국뽕이 있어서 추상 표현주의를 세계적인 미술사조로 만들었잖아요. 아니 정선이 세잔보다 재능이 못해요? 아니잖아요.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너무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세잔으로 해도 나쁘지 않은데 너무 조선에 갇히니까 그냥 동양이란 말을 솔직히 좋아하진 않지만 동양의 세잔으로 격상시켜야 됩니다. 혹은 아시아의 세잔. 최소한 세잔급으로 올려놔야 한국 미술이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 근대 작가들, 신사실파 세대, 그 이후에 다음 세대, 뭐 청경자 그 세대, 그리고 지금의 동시대 활동하는 작가까지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나마 해외에서는 컬렉터들이 아트페어를 많이 가서 한국의 동시대 작가는 좀 컬렉팅 하는 분들은 알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작 정선을 알까? 모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선부터 세잔급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현대 동시대급에서 거장인 김환기를 최소 마크 로스코급으로 올려놔야 됩니다. 그거를 미술인들이 해야 돼요. 지금 대중문화를 이끄는 이 21세기 K문화를 이끄는 대한민국에서 미술계가 아직도 이 정도 위상밖에 안 된다는 것은 미술계에서 결정권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거든요. 정선을 외국인이 모르게 홍보를 아직도 못하고 있다. 이거 엄청난 심각한 문제죠. 아무튼 그런 게 아쉽습니다. 이런 좋은 전시 봐서 좋으면서도 외국인이 왜 정선을 어렵게 봐야 될까? 서울 오면 정선 보러 국립중앙박물관 가야지라는 말이 나와야죠. 우리 인상파 보러 오르세 가잖아요. 별의 빛난 밤 보려고 모마 가잖아요. 정선 보러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오게 만들어야죠. 이런 홍보 작업이 있어야 지금 활동하는 작가들이 유럽, 미국, 남미, 뭐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화가들과 동등한 잣대에서 경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불리한 조건에서 평가를 받잖아요. 왜냐면 미술계가 위상이 낮으니까 수준이 재능의 문제가 아니죠. 이런 걸 근본 뿌리를 이렇게 홍보를 안 해놓고 있으니까 뭐가 돼요? 안 되죠.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는 문학이 제일 뒤처졌단 말 들었거든요. 근데 문학에서 한강까지 나왔어요. 드디어 미술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젠 미술이 꼴찌. 화가들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능 있는 화가 인구 대비 미대인 배출 전 세계 1위일걸요? 근데 아직도 이 정도라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죠.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좀 외국 하는 정도까지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간판화가 상설 전시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국현에 김환기 상설전이 어떻게 없냐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진짜 심각하죠. 아무튼 너무 심각해진 얘기 혼자 얘기해봤자 그래 소문이라도 내주세요. 근데 문제점을 아는 분 많긴 하거든요. 근데 뭐 관장님들 짧게만 근무하니까 책임지고 오래 그거를 바꿀 그런 시스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 미술관계에는 잘 모르지만 그냥 봐도 이상한 게 이런 거예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정선을 모르게 만드냐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근데 우리는 알리고자 하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외국 관광객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할게요. 디자인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그 문학, 음악계, 미술계를 좀 이해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좀 미술을 좀 부흥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다 이것도 다 정치 문제잖아요. 이런 게 알고 보면. 국민청원 하시죠. 국중의 정선관 만들자. 청원 운동 하실까요? 국현의 김환기 관 만들자. 신사실파 관 만들자. 운동. 상설전시 왜 없냐? 아직까지 뭐하고 앉아있냐? 여기 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왕이면 주중에 가시고 주말에는 사람 엄청 미어 터질 겁니다.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씨잖아 요즘에. 시대별로 보시려면 2층을 먼저 추천합니다. 2층 보시고 1층이 우리가 말하는 그 진경산수와 정선의 완숙기 때의 작품들이 주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작가님 작품 의자도 있고 여기 굿즈샵에서 디자이너 진짜 센스가 있어요. 디자이너 이름 좀 남겨주시자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선의 시그니처적인 그런 디테일들을 이렇게 센스 있게 모아놨어요. 근데 석영 암석은 왜 없을까요? 그거는 정선을 덜 분석하셨네요. 딴 굿즈에는 있었는데
여기는 없네요. 아, 여기 이거 아닌데. 석영 바위 없어서 아쉽습니다. 오신 김에 다들 산책하시죠. 코스죠? 예, 너무 좋습니다. 옛날에는 삼성가의 별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와, 여기 여유롭게 좀 즐기고 싶었으나 그럴 사치를 부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보고 나왔습니다. 좋은 팁입니다. 에버랜드 앱에서 쿠폰 다운받으면 현장 구매하시면 30%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선 전시 진경산수화 말씀드렸죠, 제가 5월 4일까지만 전시한대요. 너무 귀한 그림이라서 쉬러 가야 되거든요. 기사에는 5월 4일까지로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5월 6일까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빨리 가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칠게요.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